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요즘 좀 늙어 보인다.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명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인지 그 말이 자꾸 맴돕니다. 곱씹을수록 기분이 가라앉고 어느새 즐거웠던 시간 전체가 빛바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는 정말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평소에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듣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세 가지는 보고도 덮을 줄 알아야 하고 세 가지는 듣고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용기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가리킨 곳은 조금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과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과 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 있고 들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분을 놓칠 때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할수록 마음은 피로해지고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으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정약용이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눈과 귀를 닫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대화 내용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실수 하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가 있었고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오래도록 신뢰를 쌓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관심이 없었고 불필요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거나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함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뛰어난 감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민함이 지나치면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상대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만을 읽어내고 말투에서 숨겨진 비난을 찾아내려 할수록 마음은 평안을 잃습니다. 정약용이 던진 화두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인가? 어쩌면 적당히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나와 상대를 모두 살리는 길은 아닌가? 이 물음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다 보려 하지 않겠다는 결심, 다 듣지 않겠다는 결심. 그 작은 선택 안에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직 30을 넘기지 않았을 무렵 그는 한성의 관청에서 여러 관원들의 회의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동료의 작은 실수 하나를 놓치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분명히 그 실수를 보았으면서도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잘못은 바로잡혔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자의 경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수치심과 함께 원망을 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마움과 함께 신뢰가 싹 텄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흠을 끝까지 파고들어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 본 척하는 눈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공개적으로 하면 망신이 되고 조용히 하면 조언이 됩니다. 정약용이 후세에 남긴 글에는 세 가지를 보고도 덮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허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면이 있고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들춰내는 순간 상대는 수치심과 함께 원망을 품게 됩니다.
둘째는 남의 욕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비웃거나 깎아내리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솔직한 부분을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셋째는 서투름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저지른 잘못까지 엄하게 다스리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못 본 척한다는 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찰입니다. 상대의 허물 뒤에 숨은 사정을 헤아리고 욕심 뒤에 있는 결핍을 이해하며 서투름 뒤에 있는 노력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감시하는 눈과 살피는 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감시하는 눈은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살피는 눈은 사람을 이해하려 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그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실수 하나, 사소한 결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려 할수록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눈은 약한 눈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눈입니다. 정약용이 지방의 행정을 살피는 직책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각 고을 수령들이 올려보내는 장부를 검토하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숫자의 오류나 수상한 지출은 철저히 따졌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스스로에게 세워두었습니다. 사람의 인품과 사정을 판단하는 데는 일부러 여백을 남겨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려 들면 사람을 재단하게 되고 재단된 사람은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어 탄핵의 빌미로 삼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벼슬을 잃게 만들기도 했고 한마디 말이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약용은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감시하는 눈과 사람을 살피는 눈은 결코 같지 않다고. 감시하는 눈은 잘못을 포착하려 하고 살피는 눈은 맥락을 이해하려 합니다. 전자는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후자는 상대에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못 본 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회피이거나 잘못을 묵인하는 태도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못 본 척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선택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끝까지 추적하면 미움만 자라납니다. 욕심을 낱낱이 들춰내면 원망만 쌓입니다. 서투른 실수를 매번 짚어내면 관계는 경직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시선을 거두어들이면 그 사람의 가능성과 나의 평안이 함께 남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상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감시가 되고 잦은 지적은 공격이 됩니다. 상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려 했던 눈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허물과 욕심, 서투름을 모두 들추어내는 자는 결국 홀로 남게 된다고. 반대로 적당히 눈을 거두어 들릴 줄 아는 자의 곁에는 사람이 머문다고.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려 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온갖 잘못이 눈에 들어올수록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나는 그들을 살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마제에 머물던 시절의 일입니다. 시골 마을이란 서로의 삶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이웃을 헐뜯었고
또 다른 이는 조정에 흉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에 온갖 시끄러움이 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면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남의 비난은 흙먼지와 같아서 따라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는 쪽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을 마음까지 들이면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는 듣고도 흘려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남에 대한 비난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되고 모르는 사이에 그 비난의 공범이 됩니다. 둘째는 뒤에서 하는 험담입니다. 누군가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 역시 그 자리에 없을 때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더럽힙니다. 셋째는 과하게 부풀려진 칭찬입니다. 지나친 칭찬에 마음을 기대면 나의 기준은 어느새 남의 입에 매달리게 됩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초조해집니다. 귀를 닫는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에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내 안의 고요한 소리,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의 조언, 깊이 생각해야 할 가르침. 그것들은 소란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수많은 비난과 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 그를 버린 벗들의 소식, 세상이 그에게 돌린 등.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는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남이 전해주는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긴 유배의 세월 동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까지 내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할 말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를 닫을 줄 아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싫어했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기는 입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 말을 쉽게 옮기는 사람을 그는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도 어딘가에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가 진정으로 덕 있는 자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듣되 그 말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은 것을 곧바로 믿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가더라도 그 사람은 섣불리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약용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을 두고 이러저러하게 험담을 했다고.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그렇게 말하면 그때 생각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것, 직접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전에 들은 말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그가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권위가 생깁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험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무게가 실립니다. 가벼운 말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동의하는 사람의 동의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듣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비난과 험담, 지나친 칭찬을 가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귀를 열고 무엇에 귀를 닫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적고 귀가 고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습니다.
모든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비난에 반응하는 사람은 쉽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덜 듣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정약용이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 하나가 형과 다투고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장 형을 혼내달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즉시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누구의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기억과 내 형의 기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켜보자고. 지금 당장은 내가 옳고 형이 그르게 보이겠지만 며칠 뒤에 같은 일을 떠올려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는 순간의 격한 감정 속에서 심판을 내리기보다 시간이 가져다 줄 여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못 본 척의 지혜였습니다. 분명히 다툼이 있었고 분명히 잘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즉시 파헤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번 벌어진 금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판결이 오히려 그 금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이들이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급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의 일입니다. 정약용이 민정을 살피러 마을을 돌던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위에서는 백성의 고통을 모른다. 벼슬아치들은 제 배만 채운다. 그 말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고 어조는 공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농부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집니다. 거친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례함은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못 들은 척의 지혜였습니다. 농부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진짜 고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노에서 비롯된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전자에는 귀를 열고 후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았다면 그는 불쾌함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정약용이 말년의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곁을 지키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바로 세우라고. 언뜻 들으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가깝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으로는 깊이 믿되 서로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붙잡지 않는 거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알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관계는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는 지쳐갑니다. 그가 말한 못 본 척과 못 들은 척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이 거리감을 지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서투름을 모두 들춰내지 않기에 오래 함께할 수 있고 서로의 말 속 비난과 감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기에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거리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밀착될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그림자까지 밟게 되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적당한 거리란 상대를 믿기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이고 상대를 존중하기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매사를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알았고 그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에 손을 거두는 것이고, 상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기에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우되 얽매이지 않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에 쌓인 알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밤새 오간 대화가 있고, 뉴스에는 온갖 의견들이 쏟아지며 누군가는 내 글에 댓글을 달아두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모든 말에 다 반응하다 보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오갔지만 적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말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듣지 않겠다는 선택이, 보지 않겠다는 선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쏟아지는 말 속에서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담아둘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두 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소모시키는 말 3가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난, 어디선가 들려오는 험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교의 말. 그것들이 귀에 들어와도 마음까지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의 서투른 실수 1가지는 일부러 못 본 척 눈을 감아보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그냥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쌓일수록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온갖 말에 반응하느라 지쳤던 마음이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곁에서는 편안하다고. 이 사람은 내 실수를 들춰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끝으로 정약용의 뜻을 빌려 한 줄로 정리합니다. 다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사람을 살리고, 다 듣지 않겠다는 결심이 나를 지킵니다. 눈과 귀를 닫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쌓이면 관계는 오래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